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올해 초 이후 20% 넘게 급락한 한국전력의 주가는 지난달 말 유가 하락이란 호재를 만나면서 바닥을 다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누진제 개편안이 논의된 다음 달 한국전력은 2% 넘게 하락했고 전기요금 인하를 위한 누진제 개편 논의가 시작됨에 따라 향후 한국전력 주가에 불확실성이 더해졌습니다. 최근 미중 무역 분쟁으로 증시의 불확실성이 고조되자 6월 말로 예정된 중간 배당이 예상되는 종목이 투자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중간 배당을 하겠다고 공시한 코스피 200 상장사는 총 18곳으로 배당금 규모는 전체 2조 3,900원입니다. 이달 28일로 예정된 기준일 전인 지금부터 고 배당주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름이 다가오면서 계절 가전 전문 업체인 파세코가 전일보다 7.11% 오른 1,55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파세코는 여름 계절주들이 상승세로 들어선 5월 이후 무려 70.16% 올라 여름 계절주들을 압도하는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올해 파세코가 내놓은 창문형 에어컨 상품이 홈쇼핑에서 연일 매진을 기록하는 등 히트 상품으로 등극한 영향이 컸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선문 정석투자 김은혜입니다. 전일장 크게 올랐던 오늘 우리 증시는 오늘 다시 약보합권으로 마감됐습니다. 전일장에는 1% 넘는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지만요. 오늘은 장중 내내 등락을 거듭하다가 결국에는 약보합으로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그동안 꾸준하게 우리 시장을 뒷받침해줬던 외국인이 매도로 돌아선 가운데 지수 하락을 견인한 상황인데요. 전일과는 상반된 흐름 속에서 오늘은 IT 대형주들을 집중 매도한 상황입니다. 코스닥 지수는 개인과 기관의 매수 속에서 700선이 회복이 됐습니다. 주요 업종에 대한 흐름보다는 여전히 일부 테마주 위주의 흐름이 돋보인 상황인데요. 자, 이렇게 오늘 화요일장이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도 정석투자와 함께 하시면서 오늘 시장에 대한 정리와 그리고 내일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도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 흐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시작해 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0.04% 하락한 2066.97에 장을 마쳤습니다. 수급상 확인하시죠. 개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 반면 외국인 홀로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하시죠. 전일 크게 올랐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오늘 다시 하락으로 이어갑니다. 삼성전자는 0.80% 하락한 43,450원에 SK하이닉스는 2.25% 하락한 65,1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하시죠. LG화학은 연일 상승 흐름 이어가면서 오늘 0.15% 강보합권으로 33만 7,500원에 장을 마감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4% 넘는 상승 속에서 31만 4,50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0.72% 상승한 702.53에 장을 마쳤습니다. 수급상 확인하시죠. 개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 반면 외국인 홀로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하시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강보합으로 57,400원에 장을 마쳤고요. 헬릭스미스는 1.63% 내린 18만 7,1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하시죠. 메디톡스는 좀 쉬어가는 흐름으로 2.42% 내린 47만 1,600원에 장을 마쳤고요. 셀트리온 제약은 보합권으로 5만 1,50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화요일장 정석투자 시작합니다. 화요일 저녁은요, 학과장 정우영 대표님과 함께 이어갑니다. 학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장중 내내 코스피 지수 시장을 좀 보면은 정말 등락이 계속 좀 거듭이 됐습니다. 오늘 하실 말씀도 많이 준비를 하셨을 것 같은데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제가 어제 그렇게 말씀드렸었죠. 월요일에는 분명한 왜곡이다, 비정상이다. 그래서 화요일에 결코 쉽게 가기 어려울 것이다. 그냥 밀리거나 가더라도 조정을 받는다. 결국 혼조세가 예상된다 그랬었는데 오늘
흐름이 거의 맞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에 대해서 해석을 좀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오늘은 또 교육 시간도 있는데 종목 관련된 그 종목 역사입니다. 그걸 해드리겠고, 마지막 코너에서 가장 중요한 코멘트를 전달하겠습니다. 네, 전일장 정석투자를 참고하셨던 분들이라면 오늘 시장 대응을 아주 탄탄하게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오늘 시장에 대한 탄탄한 또 분석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으니까요. 오늘도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 첫 번째 코너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코너는 시황 분석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서서 학 부장님이 말씀을 해주셨듯이 오늘 시장에 대해서 많은 분들 궁금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오늘 또 속 시원하게 분석을 해주신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외국인이 좀 매도로 돌아선 가운데 코스피 지수는 정말 장중 등락을 계속적으로 좀 거듭을 하다가 결국에 약보한 마감. 하지만 코스닥은 가까스로 좀 강보합으로 이어가면서 700선이 또 회복이 된 상황인데요. 양 시장에 대해서 전반적인 구체적인 시황에 대해서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 과장님, 오늘 양 시장에 대한 시황 점검 먼저 도와주실까요? 네, 등락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피하고 코스닥은 반대 흐름이었습니다. 코스피는 하락 출발했고요. 그리고 상승 전환됐다가 혼조세 이후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은 상승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락 전환된 이후에 역시 이제 혼조세가 좀 있었고요. 상승 마감해줬기 때문에 오늘 등락 결과로만 본다면 코스피와 코스닥은 정반대였다. 이렇게 설명해드리겠고요. 등락 원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 매도 그리고 대형주 지수의 하락, 이게 결정적인 원인이었습니다. 오늘 뭐 크게 빠진 건 없지만 어쨌든 하락인데, 어제도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었잖아요. 이게 신뢰성이 가지 않는 수급 흐름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하루 만에 외국인 매도로 전환됐습니다. 그리고 대형주 지수가 좋았다면 지수가 플러스로 마감했을 텐데 중소형주가 플러스임에도 불구하고 대형주가 빠지니까 어쨌든 약보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은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모두 상승했어요. 당연히 지수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그 정도 설명드리겠고요. 특이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코스피는 어쨌든 삼성전자보다 약했어요. 흐름이 약했다는 거죠. 코스피하고 선물은 같이 움직이니까, 충분히 두 개가 비슷한 건 맞는데, 선물이나 코스피나 사실 삼성전자하고 비슷하게 움직여야 이게 정상이거든요. 일반적으로 볼 때. 그런데 오늘 삼성전자보다 약했다. 이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풀이를 해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주가 이제 순환매들의 양상입니다. 어제는 1급이 하나 좋았는데 오늘은 또 대한유팜이라든가 기타 등등 순환되는 이런 양상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특징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19년째 방송 출연하면서 타 경제TV나 타 방송을 본 적이 없어요. 심지어 제가 출연하는 방송도 초반에 한두 달 정도 모니터링을 해요. 내가 화면에 어떻게 나오나? 내가 말하는 게 실수는 안 했나? 구성에 어떤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 이후에는 제가 나온 것도 안 봐요. 그러니까 저는 방송을 그렇게 오래 출연했으면서도 타경제TV라고 하는 건 이제 무슨 얘기냐. 제가 어떤 방송사 출연했을 때 다른 쪽을 안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예 그냥 다른 전문가들 보지도 않아요, 전혀. 그래서 솔직히 저는 다른 경제TV나 다른 전문가들이 어떻게 방송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제 거 그냥 하는 거예요. 하는데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저처럼 이렇게 시황 분석 코너를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겁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 왜냐하면 등락 결과 말하죠, 원인 말하죠, 또 특이한 사항 말하죠, 그 다음에 시장 흐름 체크해 주잖아요. 이걸 왜 말씀드리냐? 그냥 이렇게 안 하고 대충 그냥 이미 뉴스에 나온 거 한번 쭉 읊어주고 차트 띄워놓고 선 한번 쭉쭉 그어버리고 제가 모를까요? 너무나 잘 알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까지 섬세하게 분석하냐 하면 여러분들에게 자생력을 길러드리기 위함입니다.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잖아요. 저는 그동안 이거 출연하면서 이제 어떤 교육 방송을 만들 때도 언젠가 내 아들과 딸이 본다는 생각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현재 이 방송, 그러니까 매일같이 하는 방송도 내 친구와 내 가족들이 본다는 그런 생각을 만듭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이 되시는 분들은 알아듣는데 초보자들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더라도 계속 이런 식으로 주식을 봐야 되고 공부한다는 거를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계속 시청해 주시기 바란다. 그런 측면에서 좀 길게 말씀드렸고요. 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차트 보시겠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절묘했죠? 흔히 우리가 십자형이라고 그래도 십자형. 예, 뭐 도주형이라고도 말하는데, 저는 십자형이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2066선 때 시작했어요. 2066선 때 시작해갖고, 위로 약 6%, 아래로 약 6% 움직였다가 또 2066선대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딱 십자형이 나올 수밖에 없죠. 제가 어제 그랬잖아요. 어제 그 오후장 흐름, 종가 흐름을 봤을 때는 오늘 아마도 갭상승에서 장대 항복 나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았을 겁니다. 어제 그 오후 2시 이후 그리고 이제 종가만 생각하면은 아마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오늘은 갭상승의 양봉이다. 천만의 말씀이었죠. 제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어제 이 후유증이 반드시 온다. 그냥 다시 밀리거나 가더라도 조정받고 갈 것이다. 따라서 혼조세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근데 오늘 혼조세가 딱 나왔잖아요. 일반적으로 십자형 차트의 의미가 있습니다. 쭉 올라가다가 십자형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의 반전 시그널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꺾인다는 거죠. 반대로 쭉 내려오다가 십자형이 나오잖아요. 그럼 지지 시그널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더 이상 안 빠지고 이제 반등 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차트를 볼 때 십자형은 계속 지속 상승했을 때 십자형은 이제 꺾이는 그런 어떤 시그널이고요. 지속 하락했을 때 십자형은 이제 반등하는 시그널인데 좀 웃기죠? 좀 차트 보시면은 뭐 엄청나게 많이 올라간 것도 아니에요. 그죠? 왜냐하면 보시는 것처럼 4월 7일에 고점 찍고 그리고 강인회를 제가 이때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도 참 절묘한 것 같아요. 완전히 그 17일 고점 찍고 그 다음에 이제 18일날 이렇게 장대 음봉 나왔죠. 예, 그 다음에 19일이 이제 금요일이었는데 하루 더 음봉 나오고 그리고 나서 이 시점에서 했으니까 정말 절묘하게 한 거죠. 절묘하게. 아주 절묘하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한 달 전에 날짜 잡은 거라 그랬잖아요. 한 달 전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강의를 하는데 일주일 전에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 잡아요. 대관을 해야 되니까. 우리 한 달 전에 제가 4월 20일을 찍은 거예요. 이때가 좋겠다.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근데 딱 고점 찍고 이제 며칠 됐으니까.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했었죠. 어차피 2000선은 언제 깨져도 깨진다. 다만 그 시기가 문제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4월 20일에 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나서 이제 흘러내렸습니다. 계속 흘러내리다가 설치한 말로 여기서 얼마 반등도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십자형 차트가 발생하기에는 좀 억울하죠. 왜냐하면은 한 이 정도 올라온 다음에 십자형이 발생하면 뭐 이해를 하잖아요. 이거 뭐 3일 양봉 나온 거 어제 좀 세게 올라온 거 빼고는 크게 올라온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아마 혼란스러울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니까 뭐 걱정할 게 없지만 차트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은 십자형 나왔네. 이거 뭐야? 뭐 많이 반등하는 것도 아닌데 바로 이거예요. 제가 어제 얘기했던 게 이겁니다. 후유증이 있다는 게 바로 이겁니다. 지금 십자형 나올 때가 아닙니다. 차라리 갭상승에서 음봉이 나오던가 아주 세면 갭상승에서 양봉 나오던가 이게 맞거든요. 왜냐하면은 갭상승에서 양봉 나오면 굉장히 센 거고요. 갭상승했다가 음봉이 나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조정받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매물 소화 과정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거는 딱 십자형의 그 개념이 뭐냐? 가자니 저항선이 딱 맞고 있고 밀리자니 또 지지선이 또 나름대로 버티고 있고 오도 가도 못하는 거죠. 예. 그래서 십자형이 나온 거예요.
그렇게 되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제보다는 조금 낮죠. 근데 여전히 아직까지는 코스피보다는 좀 그렇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 코너에서 좀 의미심장한 말을 할 텐데 일단은 사항이 이렇다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 특이 사항에서 삼성전자보다 약한 코스피가 선물이라고 그랬죠. 이게 무슨 얘기인지 구체적으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분봉을 보시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게 코스피예요. 그 다음에 이게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는 9시 대 중반에 저점을 찍었습니다. 오전 9시 대 중반. 오전 9시 대 중반. 그리고 나서 그 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어쨌든 우상향했어요. 조금 올라갔지만. 자, 오전 9시 대 중반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코스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11시 대 초반에 저점을 찍었습니다. 11시 대 초반. 자, 이번에 선물입니다. 11시 대 초반에 또 저점을 찍었어요. 11시 대 초반. 자, 이건 뭘 의미하죠? 삼성전자가 9시 대 중반에 저점 찍었는데 코스피하고 선물이 11시 대 초반에 저점을 찍었다. 뭘 의미할까요? 삼성전자를 제외한 나머지 대형주들이 약했다는 거죠. 삼성전자는 9시 30분 때 저점 찍고 어쨌든 더 이상은 저점을 안 깨고 조금씩 올라갔어요. 그런데 코스피 지수는 선물 지수는 11시 대 초반. 그러니까 편차가 약 1시간 반 정도 되는 거죠. 9시 30분 때하고 11시 대 초반이니까 대략 한 1시간 반 되는 건데 이거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얼마나 위력적인 주식인지 제가 수도 없이 얘기했었죠. 그나마 전 세계에서 경제 규모가 15위 이내에 드는 국가들 중에서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시가총액 1위가 압도적인 나라가 전 세계에서 없다 그랬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15위권까지 선진국과 거의 중진국에서 거의 상위권 국가들이죠. GDP 기준으로. 하다못해 미국 같은 경우에도 시가총액 2위하고 3위를 합치면 1위보다 많아요. 그게 다우존스든 나스닥이든. 1위가 당연히 가장 시가총액이 크니까 1위인데 2, 3위를 합쳐버리면 그냥 1위를 이겨요. 시가총액 기준으로. 근데 우리나라는 삼성전자 하나가 2위부터 10위까지 9개 종목 합친 거랑 비슷해요. 얼마나 막강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나만 놓고 봐도 이렇게 압도적인데 삼성전자가 속해 있는 업종이 뭐죠? 전기전자예요. 전기전자는 더 그러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코스피 지수는 삼성전자나 전기전자 업종 지수 흐름과 비슷해요. 워낙 압도적이니까. 그게 또 정상이에요. 평소에 여러분들이 한번 관찰해 보세요. 큰 차이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나 전기전자가 장중에 저점 고점 찍는 시간대를 보면 코스피하고 30분 이내입니다, 보통. 짧을 때는 뭐 5분 차이도 안 나요. 어쩌다가 운송장비니까 자동차 조선주가 한번 크게 발광을 하면 안 그런 날도 있긴 한데 일반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1시간 반의 이 편차가 있었다. 그러면 삼성전자는 9시 30분 대 중반에 저점 찍고 더 이상 안 빠졌어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지금 선물이고요. 이게 지금 코스피 종합지수입니다. 그리고 이게 삼성전자 더 빠르죠? 근데 1시간 반 뒤 9시 30분대에 삼성전자 저점 찍고 안 빠지고 이제 어쨌든 버티고 조금씩 올라왔는데 1시간 반 뒤 11시 대 초반에 코스피가 저점을 찍었다. 그럼 삼성전자는 어쨌든 버텼는데 나머지 종목들이 힘이 없었다는 거죠. 지수를 까먹은 거죠. 예를 들어서 이게 정상적으로 움직인다 그러면은 이렇게 갔다가 반등 나왔다가 11시 대 초반에 또 저점 찍고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다시 뭐 이 정도 되겠죠, 대충? 이게 정상인 거예요, 원래는. 근데
삼성전자가 어쨌든 우상향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1시간 반 뒤에 코스피가 저점을 찍었다. 그러면 삼성전자를 제한 나머지 대형주들이 평균치보다 더 떨어졌다는 얘기죠. 네, 간단합니다. 약했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은 그 삼성전자가 원이라 그러면 나머지 대형주들은 디어더죠. 디어더. 원 디어더. 네, 하나하고 나머지 것들이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삼성전자가 버텼는데도 불구하고 1시간 반 뒤에 코스피 지수가 더 빠졌다. 그러면 다른 대형주들이 굉장히 약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그래서 이게 있어요. 삼성전자가 있고 원이 있고 나머지 대형주들 뭐 시가총액 기준으로 뭐 한 10개나 20개 정도 여기 원이 있고 디어더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 지수가 오르기 좋을까요? 예를 들어서 물론 삼성전자하고 나머지 대형주들이 다 올라가면 지수가 올라가겠죠. 다 떨어지면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한쪽은 올라가고 한쪽은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자, 삼성전자가 올라가는데 나머지도 약한 경우가 있고 나머지가 올라가는데 삼성전자가 약한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의 수가 지수 오르는데 유리할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삼성전자는 상승하는데 나머지가 약하다. 이게 전자. 나머지가 강한데 삼성전자가 약하다. 후자. 어떤 게 유리할까요? 당연히 후자죠. 왜? 여러 대형주들이 어쨌든 꾸역꾸역 뭐 약간 빠지거나 좀 플러스 좀 나오면서 어쨌든 버티고 뭐 좀 탈리는 거 가요. 근데 삼성전자 하나만 딱 치고 올라가면 지수가 쭉 올라가거든요. 한 10개, 20개가 그냥 그럭저럭 움직이는데 이거 하나가 문제였죠. 삼성전자. 그거만 딱 올라가면 그냥 착 올라가요. 반대로 삼성전자 하나는 어쨌든 버텨요. 근데 10개, 20개 되는 것들이 지지부진해요. 힘겹죠. 왜? 다른 것들이 좋은데 삼성전자가 약할 때 삼성전자 하나만 잘하면 되는데 삼성전자가 세고 나머지가 약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10개, 20개가 동시에 탄력을 발휘하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런 경우 딱 하나 있죠. 뭔지 아세요? 프로그램 매수입니다. 프로그램 매수가 몇천억 나오면 돼요. 근데 오늘도 프로그램 매수가 나오긴 했어요. 근데 약발이 떨어졌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 내일 여러분들이 시장을 보실 때 이걸 보셔야 돼요. 오늘 말씀드렸던 삼성전자하고 코스피 지수의 어떤 고점과 저점 시간대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보시면서 만약에 오늘처럼 삼성전자 저점이 더 빠르고 코스피 지수가 예를 들어서 한 1시간이나 1시간 반 뒤에 저점을 찍었다. 저점은 빨리 찍는 게 더 강한 거니까. 상식적으로. 그럼 시장은 불안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반대의 경우에는 좀 안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게 진짜 저는 주식방송이라고 생각합니다. 막연하게 그냥 무슨 전쟁이 점치듯이 뭐 가요 말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고 종목도 없어 그냥 이상한 거 가지고 막 그냥 인터넷 검색만 하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뉴스 그거 한 5가지 얘기해주고 차트 선긋기 몇 번 해주고 증권사 또 리포트 좀 베껴서 또 얘기하고 그럼 너무 유치하잖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은 뭐냐, 주식시장의 어떤 원리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시야를 넓게 해드리는 거예요. 보는 걸 방법을 알려주잖아요. 이게 진정한 어떤 방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내일 그걸 꼭 여러분들이 관찰하시고 마지막 코너에 제가 드리는 말씀 꼭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화요일장에 대한 시황 점검,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더 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뭐 코스피와 코스닥 등락 결과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무엇보다도 오늘은 삼성전자의 흐름을 통해서 오늘 우리 지수 그리고 앞으로 지수에 대한 방향과 흐름을 살펴보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해 주신 설명 내용을 또 내일 장에도 적용을 해 보시면서 전반적인 시황 점검 함께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특이사항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릴게요. 코스피 지수는 삼성전자 보다 약한 코스피와 선물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앞서서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여전히 아프리카 돼지열병주의 순환매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좀 크게 올랐다라는 부분까지도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화요일장 시장 안내에서 관심 있게 보셨던 관심 종목도 만나볼 텐데요. 학 과장님 어떤 종목들 관심 있게 보셨을까요? 네, 상신 EDP, 호텔신라 두 종목을 선정했습니다. 네, 화요일장 오늘장의 관심 종목은 상신 EDP와 호텔신라를 꼽아주었습니다. 자, 오늘 상신 EDP는요 7% 넘는 상승 속에서 1,900원에 장을 마쳤고요. 그리고 호텔신라는 좀 반대 흐름이네요. 마이너스 4.32%의 하락으로 97,00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자, 학 과장님 두 가지 관심 종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네, 상신 EDP는 보유자는 매도 후 재매수하시고요. 미보유자는 추격 반대한다. 이렇게 먼저 설명드렸습니다. 2차 전지 이익 성장 기대감에 상승했다고 이제 그 뉴스가 나오는데, 그게 최근의 일인가요? 이미 그거는 1년 전, 2년 전에도 그랬어요. 제가 볼 땐 기술적 반등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호텔신라는 보유자는 홀딩으로 매도하시고요. 미보유자는 아직은 관망이다. 왜냐하면은 간단합니다. 지금 갖고 있던 사람들은 지금 던지기 약간 억울하니까 조금 기다렸다 매도라 이거고, 없는 사람들은 지금 들어가기엔 조금 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 특별한 어떤 그 이슈 없이 하락했는데 외국인과 기관 매도가 특징이다 설명드렸고요. 차트 보시겠습니다. 상신 EDP는 2차 전지 관련주인데 최근에 이제 많이 올라갔죠. 왜냐하면은 나름대로 오늘 좋았어요. 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어차피 이 종목이 저점 찍었던 이날 수요일 날은 지수도 저점이었던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지수 연동형이라고 봐야 돼요. 지수가 저점 찍고 이제 목금 올라갔죠. 이렇게 이틀, 그죠? 네, 목금 올라갔습니다. 저점 찍고 목금 이렇게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주 월화 올라가고. 일단 지수 따라서 움직인 건데 좀 탄력적인 거죠. 그러니까 지수 연동형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사실은. 지난주 수요일에 저점 찍을 때 같이 저점 찍고. 그리고 이제 목금에 약간 올라올 때, 다른 종목들보다 조금 더 올라온 거고, 이번 주 월화에는 좀 세게 올라온 거.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 그러니까 매수를 여기서 했든, 심지어 여기서 했든 상관없어요. 제가 어제도 그런 말씀 드렸었잖아요. 나의 매수가는 내 사정일 뿐이라고요. 내가 10,000원에 어떤 종목을 잡았어요. 5,000원까지 떨어졌어요. 근데 이게 7,500원, 8,000원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생각이 단순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나는 10,000원에 매수했어. 절대로 안 팔아. 진짜 단순한 사람이죠. 10,000원 아니라 20,000원 갈 것 같으면 계속 홀딩하는 게 맞고요. 더 이상 안 올라올 것 같으면 던져야 되는 거예요. 그건 자기 사정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걸 싸게 잡은 사람은 좋죠, 당연히. 근데 비싸게 잡았더라도 일단 지금은 일단은 던져주는 게 합리적이고요. 미보유자는 지금 따라가지 마세요. 이걸 추세적으로 한번 볼까요? 보세요. 보시면 어떻습니까? 한번 시세 분출 됐던 거예요. 되고 나서 조정받고 지금 기술적 반등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거고요. 호텔신라 보겠습니다.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거는 지금 여기서 고점 찍고 한번 박살났죠. 그러다가 이제 올해 영차 또 올라왔어요. 근데 현재 이 구간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던지자니 조금 아쉽고. 왜냐하면 5월 초에 가격이 좋았잖아요. 약간 반등 나오는 거 기다리는 것도 필요합니다. 다만 매수하자니 조금 어중간한 거예요. 가격 메리트가 별로 없거든요. 이 라인에서는 가격 메리트가 충분히 있었죠.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는 거고요.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솔직히 말해서 호텔신라는 제가 2018년도 이때도 주식선물 매도 사인을 굉장히 많이 했었고요. 2015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이것에 대해서. 왜 그러냐? 호텔신라는 사실상 항상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제 기준으로 볼 땐 그래요. 아직도 34,000원대입니다. 2019년에 34,000원대면 2015년엔 얼마였을까요? 2만 원 될까 말까 했어요. 그러니까 2015년에 그러니까 이쪽 구간을 말하는 겁니다. 이때만 해도 평택촌농 기술특허 적정 주가에 의하면 이거는 거의 7배 고평가된 종목이었어요. 7배. 그 당시 한 2만 원밖에 안 됐거든요. 지금이 34,000원이에요. 그나마 돈 잘 벌어갖고.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매수주 중에서 뭐 크게 억울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호텔신라는 그런 관점으로 접근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장 관심 종목 두 가지 종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관심 종목은 상신 EDP였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오늘장도 뭐 8% 가깝게 올라온 상황인데요. 보유자는 현재 구간에서 매도 이후에 재매수 노려보자라는 의견과 함께 미보유자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 추격 매수에 대해서 자제하자, 지양하자라는 의견 주신 만큼 이 부분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관심 종목은 호텔신라였습니다. 호텔신라는 보유자는 조금 더 홀딩한 이후에 매도에 대한 의견과 하지만 미보유자에 대한 부분은 관망에 대한 의견을 주신 만큼 두 가지 관심 종목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대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첫 번째 코너 만나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코너 종목의 역사 시간 기다리고 있는데요. 월요일과 화요일 이 시간에는 교육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또 오늘 앞서서 오프닝에서도 학 과장님이 이 코너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오늘 어떤 내용을 준비하셨는지 궁금합니다. 학 과장님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 뉴스 브리핑에서 김은혜 씨가 한국전력 얘기했잖아요. 근데 저는 그 뉴스 브리핑 내용을 미리 알지 못했어요. 근데 이게 딱 맞아 떨어졌는데, 오늘은 특정한 업종, 그러니까 특정한 종목이 아니라 이제 업종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 제가 이제 종목의 역사, 시리즈에서 사실은 첫 번째 코너가 이걸 했었어요. 근데 일부러 제가 특정 종목을 안 하고 이제 업종을 한 게 뭐냐, 이거는 거의 불변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꼭 알아야 됩니다. 제목이 뭐냐? 공공재 개념의 종류와 특성, 대응 이겁니다. 자, 공공재 개념의 종류 업종 중에 뭐가 있느냐? 통신업과 전기가스업입니다. 통신업은 잘 아시는 것처럼 SK텔레콤, KT, LG플러스 이런 것들이 이제 통신업이고요. 전기가스업은 뭐가 있죠?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기타 또 가스 관련된 회사들 많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것들은 공공재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기업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조업이든 서비스업이든 관계없어요. 예를 들어서 전기전자, 운송장비, 철강금속, 화학 이건 보통 이게 우리가 제조업의 빅4라 그럽니다. 제조업. 물론 다른 쪽 제조업도 있죠. 음식료, 종이목재도 제조업이죠. 먹는 것도 제조하는 거니까. 그리고 종이목재도 만드는 거니까. 그리고 서비스업 이런 거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인터넷. 인터넷 사업 같은 경우는 뭘 만들어내는 건 없잖아요. 서비스업이에요. 게임 관련주, 이런 것도 디지털 컨텐츠라고 그러죠. 서비스업이에요. 근데 어쨌든 그것들은 사기업 개념이죠. 근데 이 공공재 그 개념의 그 업종 두 가지는 성질이 달라요. 그러니까. 자, 특성이 뭐냐? 첫 번째, 국가 경제 발전과 업종 발전이 정비례한다. 자, 무슨 얘기냐? 국가가 발전해서 경제가 성장합니다. 그러면 통신이나 전기가스 쪽은 당연히 덩달아서 같이 매출이 올라가죠. 무슨 얘기냐? 아실 겁니다. 20년 전에, 약 20년 전에 우리가 처음에 핸드폰 시대가 열렸잖아요. 기억나세요? 016, 017, 018, 019 막 이런 게 있었잖아요. 지금 다 010으로 통일됐는데. 그때만 해도 성인들 일부만 갖고 있었습니다. 다 갖고 있지도 않았어요. 애들은 없었어요. 요즘 어때요? 초등학생도 스마트폰 다 있어요. 대한민국 경제가 발전했다는 거죠. 전기가스 업종 같은 경우도 이제 전기라든가 가스 이건데 옛날보다는 훨씬 더 아마 좋을 겁니다. 자, 똑같이 이 통신업이나 전기가스업이 아주 못 사는 나라에서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꼭 어떤 나라를 지칭하기 좀 그렇고요. 혹시라도 이걸 또 외교관, 다른 나라 외교관이 보면 기분 나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라를 지칭하기는 그렇고요. 어쨌든 개도국 중에서도 처지는 나라들. 자, 그런 데서 통신업이라든가 전기가스업을 했다고 쳐봐요. 돈 많이 못 벌어요. 왜? 못 사니까.
SK텔레콤, LG플러스, KT가 후진국 중에서도 못 사는 나라들에서 사업을 했다고 쳐봅시다. 얼마나 쓰겠어요, 그거를. 못 사니까. 그리고 이건 정비를 한다는 게 특성이에요. 두 번째 뭐냐. 다른 업종에 비해서 국가적 통제를 받아요. 왜 그러냐. 쉽게 말해서 이 통신업과 전기가스업은 국가적인 혜택을 볼 수밖에 없어요. 국가적인 혜택을 볼 수밖에 없어요. 뭐 통신업 같은 경우에는 뭐 사기업에서 최대 주주가 있기도 한데 전기가스업은 거의 다 이제 국가죠. 네, 국가. 물론 이제 가스 주 중에서도 이제 사기업인 경우가 있긴 하지만 뭐 국가적 통제를 받는 게 뭐냐면 제가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국가 경제 발전과 업종 발전이 정비례 한다. 절대로 대박도 없고 쪼박도 없어요. 무슨 얘기냐? 너무 돈을 잘 벌어. 그럼 어때요? 국민들이 반발이 생겨요. 너무 돈을 잘 벌면 이것들 봐라. 아니, 대한민국이 발전해서 대한민국의 어떤 그 여러 가지 인프라를 바탕으로 해서 먹고 사는데 너무 잘 버네? 조금 수익 좀 줄이지 하고 어떤 식으로든 태클 걸어요. 반대로 적자가 몇 년 누적돼 그러면 아이고 이거 망가지면 큰일 나. 그래 살려줄게 하고 또 살려줘요. 그게 바로 공공재 개념 주식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망하지도 않고 절대로 초대박도 안 나요. 이게 가장 큰 특성이에요. 사기업은 정말 대박도 나오고 쪽박도 나오잖아요. 이건 그렇지가 않아요. 왜? 생각을 해보세요. 통신, 전기가스 없으면 어떻게 삽니까 인간이? 못 살아요. 여러분 인터넷 안 하고 살 수 있습니까 지금? 스마트폰 안 쓰고 살 수 있어요? 인터넷 안 보고 살 수 있습니까? 이거는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됩니다. 전기가스 이거는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전기가 없으면 어떻게 생활합니까? 밤에만 불 켜고 있는 게 아니라 낮에도 에어컨 틀고 해야 되잖아요. 가스가 없으면 어떻게 난방하고 어떻게 뜨거운 물 쓸 건데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이거는 아주 뭐 정말 우리가 흔히 옛날에 경기방어주라 그랬는데 아주 절대적인 필수 어떤 그 서비스업이죠. 특성 세 번째가 뭐냐? 성장주보다는 가치주 개념의 업종입니다. 무슨 얘기냐? 성장성은 한계가 있죠. 왜? 인구가 갑자기 우리나라 5천만 명 좀 넘는데 뭐 한 2억으로 늘어난다. 그러면 성장성이 있겠죠? 근데 인구라고 하는 게 그렇지 않거든요. 앞으로 한 7년에서 8년 뒤부터는 인구가 이제 감소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실 통일이 되면 가장 안정적으로 대박나는 업종이 바로 이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단기적으로는 음식료가 가장 히트칩니다. 음식료. 우리가 의식주라 그러잖아요. 의식주. 근데 집은 좀 허름한 데 살아도 돼요. 옷도 대충 입어도 돼요. 먹는 거는 이거는 인간의 어떤 생존과 관련된 거예요. 북한에는 아직도 굶어 죽은 사람이 있잖아요. 아직도. 그 TV 보면 그 막 영양실조 걸려갖고 막 뼈만 앙상한 그 어린아이들 있잖아요. 단기적으로 음식료가 최고로 대박 칠 겁니다. 왜? 아마 거기는 진짜 뭐 과자하고 라면이고 뭐 빵이고 막 정말 미친 듯이 아마 우리나라에서 지원해 줄 수밖에 없어요. 아직도 굶어 죽으니까. 그런데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우량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세요. 이 통신하고 전기가스는 무조건 좋아질 수밖에 없죠. 왜? 5천만 명에서 7,500만 명이 되거든요. 그러면 국가에서 어떤 식으로든 간에 살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다 소비자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아직까지는 가치주 개념인데 언젠가 통일됐을 때는 정말로 좋은 우량주가 될 수 있다. 이걸 말씀드리겠고요. 자, 대응은 어떻게 하느냐. 상승 추세보다는 하락 추세에서 접근하는 게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자, 이게 코스피 지수인데요. 자, 코스피 지수는 2018년 1월 하순에 고점 찍었죠. 그리고 작년 10월에 2000 한번 깨주고 올해 1월 초에 또 한번 2000 깨주고 약 250포인트 올라갔다가 그죠? 다시 또 2000선 초반까지 또 내려왔어요. 자, 이렇습니다. 작년 1월 이후로 작년 10월 말 올해 1월 초. 자, 이번에는 전기가스 볼까요? 작년 1월에 어땠습니까? 여기였습니다. 여기였어요. 이
1월 하순에 여기였어요. 근데 이건 더 갔어요. 분명히 지수는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급락했다가 다시 이렇게 해서 6월에 팍 내려갔거든요. 맞죠?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근데 이건 뒤로 올라갔어요. 웃기지 않습니까? 웃겨요. 그러니까 지수하고 역행하는 거죠. 네, 그런 업종이에요. 그리고 작년 10월 말에 코스피가 저점 찍을 때 이거는 10월 초순이었어요. 더 빨랐죠. 그래서 제가 작년 10월 13일 서울 강연회 때 우량주를 한국전력을 추천한 거예요. 딱 하나, 한국전력. 30% 이상씩이 났죠. 저는 강연회 때도 종목 많이 추천 안 하는 편입니다. 자, 이번엔 통신업 볼까요? 보세요. 자, 작년 1월에 지수가 고점 찍을 때 통신업의 위치는 어디였었냐? 여기였어요. 이때 고점 찍을 때 같이 찍었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연동하는 듯 했어요. 이렇게 흘러내렸으니까. 근데 웃기는 게 뭐냐? 자, 여기까지 연동하는 것 같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지수는 흘러내려갔는데 이거 뒤로 올라갔어요. 이게 바로 전기가스 업종과 통신업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상승 추세보다는 하락 추세에 접근한다. 뭘 말하는 거냐? 지수를 말하는 거예요. 지수가 상승 추세일 때보다는 하락 추세일 때 그때 들어가는 게 바로 공공재 개념의 주식입니다. 지수가 상승 추세일 때는 이걸 들어가면 안 돼요. 오히려 그때는 뭐 주도 업종, 그게 뭐 전기전자가 될 수도 있고 뭐 자동차 조선이 있는 운송장비가 될 수도 있고 화학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때그때 달라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 했잖아요. 지수가 상승 추세일 때 이 통신주하고 전기가스 업종을 추천하는 거는 초보자란 얘기예요. 하수란 얘기예요. 주식 투자 ABC도 모르는 애들이에요. 왜 그런지 증명해 드릴까요? 보세요. 이게 보면요. 이게 웃기는 게 1월 초에, 그러니까 작년 1월 초에 고점을 찍었잖아요. 여기서 작년 지수가. 근데 얘는 고점을 더 먼저 찍었어요. 여기서 먼저 찍었죠. 그러니까 지수가 예를 들어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이렇게 계속 올라갔죠. 올라가서 고점 찍을 때 얘는 먼저 찍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17년에 여름쯤에 지수가 앞으로도 좋아요. 통신 잡으세요. 이건 아니라는 거죠. 주식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전기가스 업종 보세요. 자, 지수가 2018년 1월에 고점 찍었는데 보세요. 자, 지수는 어땠습니까? 이게 계속 2016년, 17년 올라갔죠? 그러다 이제 내려온 거잖아요, 이렇게. 근데 얘를 한번 보라고요. 웃기지도 않아요. 이미 2015년, 16년, 이때. 16년이네요, 정확하게. 이때 고점 찍고 흘러내렸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구간에서 지수가 앞으로 더 갈 거야. 그러니까 우량주 한국전력 잡아야지. 이거는 이 시장의 원리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중에 주변에 뭐 개인이 되든 전문가가 되든 2017년이라든가 그때 이 통신업종이나 전기가스업을 추천했다. 초보자구나. 이렇게 해서 보시면 돼요. 이 ABC도 모르는 애들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걸 명심하세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 이 시간 통해서 전달했던 이 내용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고요. 이 내용 상당히 중요하니까 앞으로도 잘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종목의 역사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알아본 업종은요. 공공재 개념의 종류와 그리고 그 특징, 그 관련된 대응 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앞서서 헤드라인 뉴스를 통해서도 한국전력에 대한 소식도 말씀해드렸고 오늘 전기가스 업종 1%의 하락세를 보인 만큼 많은 분들 시장 상황에 따라서 공공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면 좋기 때문에 이 부분 다시 한번 참고하시면서 전략에 대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은 10시 43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화요일장의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된 지 13분 정도 시간이 흘러간 상황입니다. 전일장 같은 경우에는 알파벳의 주도로 나스닥 지수가 1% 넘는 하락을 했는데요. 하지만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 출발한 상황입니다. 무역 전쟁에 대한 긴장 완화와 그리고 기술주 반등에 힘입어서 나스닥은 1% 넘는 급등 출발을 한 상황인데요. 이 부분까지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선생님 질문 있어요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질문들 많이 접수해 주셨고요. 첫 번째 질문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자리 4488님의 질문인데요. 더존 비즈온을 매수가 46,000원에 비중은 30% 질문 주셨습니다. 오늘장 더존 비즈온은요 1.67% 내린 64,80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금 매수가 대비해서 수익을 이렇게 보고 계신 상황인데요. 학 과장님, 더존 비즈온 어떻게 보실까요? 네, B학점이고요. 고평가를 제외한다면은 아주 잘한 성공적인 매수고요. 길게 얘기할 거 없습니다. 즉시 매도 후에 확실한 조정 시 재매수하자. 이 정도 설명하겠습니다. 네, 더존 비즈온 현재 수익을 보고 계신 상황인데 학점은 B학점이고요. 즉시 매도 이후에 가격대 확실한 조정 시 재매수 노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입니다. 끝자리 4918님의 질문이고요. 넥슨GT를 매수가 17,000원에 비중은 22% 질문이셨습니다. 오늘장 넥슨GT 종가는요 7% 넘게 빠졌네요. 13,800원에 마감이 되면서 손실 구간이신데요. 학 과장님 어떻게 보실까요? D학점이에요. 왜? 과정상 무조건 추격 매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0 또는 마이너스 30에서 매도한 다음에 재매수 하시길 바랍니다. 차트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하신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아니죠. 저기서 더 가지 말라고 먹겠지만, 어떻게 저기서 매수 생각을 합니까? 과정이 아니죠. 과정이. 위험한 매수를 하신 거예요. 근데 결과가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확률상 저렇게 되는 거죠.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정석 투자하시라고요. 마치 우리가 술 먹고 새벽에 도로를 무단히 횡단합니다. 쉽게 사고는 안 나겠죠. 한번 잘못하면 큰일 나요. 육교를 건넌다든가 아니면 확실하게 횡단보도에서 신호보고 건너야죠. 사고 안 났다고 계속 하다 보면 그러다 한 방에 갑니다. 마찬가지로 추격 매수를 습관화하는 분들은 맞을 때도 있어요. 근데 하나 잘못 들어가서 계속 올타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건 잘못됐다. 이 정도 설명하겠습니다. 네, 넥슨GT에 대한 진단이었습니다. 마이너스 10% 매도 또는 마이너스 30% 먼저 오는 가격대 매도 이후에 재매수 노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선생님 질문 있어요 시간을 통해서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화요일장도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내일 이제 수요일장인데요. 학 과장님과 함께 내일장 전망 들어볼게요. 학 과장님, 내일 우리 시장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내일은요, 수요일이죠. 박스권 혼조세 지속 또는 극단적 방향성 결정 가능성. 이렇게 제가 얘기했어요. 네, 극단적 방향성이 될 수가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아주 쉽게 이제 비유하자면은 아주 이렇게 우리가 흔히 찌글거린다 그러죠. 이렇게 하루 종일 이렇게 찌글거려요. 이렇게 되거나 그러니까 하루 종일 계속 그 좁은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코스피로 말한다 그러면 고점과 저점 한 10포인트 정도, 일교차 한 10포인트. 그러니까 고점과 저점이 한 10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 사이에서 하루 종일 이렇게 가거나 아니면 그냥 엄청나게 밀리거나 엄청나게 올라가거나 어중간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막 힘겨루기가 팽팽하면 계속 막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거예요. 올리는 세력, 내리는 세력 서로 막 치열해갖고 좀 올라간다 싶으면 내리고 내려간다 싶으면 올라가. 그래서 팽팽하게 이렇게 내일 하루도 그렇게 끝날 수도 있어요. 수요일날. 근데 그게 아니라 어느 한쪽이 승기를 잡아서 미는 쪽이 이제 승기를 잡으면 팍 내려가는 거고요. 올라가게 만드는 쪽 그 매세가 힘을 받으면 팍 올라가죠. 그러니까 그거예요. 혼조세에서 좁은 박스권으로 막 이렇게 움직이거나 아니면 확실하게 올라가거나 확실하게 내려가야지 어줍지 않게 예를 들어서 어줍지 않게 우상향, 우하향 이럴 것 같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일은 장 초반 넓게는 오전 10시까지가 포인트입니다. 장 초반에 9시 시작하자마자 한 30분 정도 요 시간대가 한 절반이고요. 그 다음에
10시대까지 보면은 거의 파악은 될 것 같아요. 물론 제 기준입니다. 그러면 이게 오늘 하루 종일 홀드세로 갈 건지, 급락과 급등이 나올 건지, 그거는 이제 저도 어떻게 된다 장담 못하겠는데 어쨌든 어중간하게 오르거나 내리진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팽팽하게 가거나 아니면 확실하게 내리거나 오른다. 자, 지금도 미국 지수가 어때요? 좋죠? 나스닥 다우존스. 근데 야간 선물 어때요? 어때요, 여러분? 어리둥절하죠. 오? 이거 뭐야? 그러죠. 생각보다 많이 안 올라가요. 플러스는 맞는데. 네, 야간 선물이.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상방 배팅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방 배팅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간단합니다. 상방 배팅 하시는 분들은 만약에 야간 선물이 마이너스권 되면 뭐 1차, 2차 뭐 늘릴수록 이제 모아가면 되고, 반대로 하방 배팅, 그러니까 하락에 이제 배팅 하시는 분들은 똑같아요. 야간 선물이 플러스 1포인트 이상이 됐을 때 뭐 추가나 신규 하셔도 나쁠 것 같지 않고요. 어쨌든 안타까운 거는 이 방송이 밤 10시에 있다는 거예요. 사실 뭐 밤 10시에 이미 상황 다 종료되고 나서 제가 뭐 전달해드릴 게 특별한 게 없잖아요. 그 다음날 전망은 해줄 수 있어도 장중에 리딩을 못 해드리니까 안타까운데, 어쨌든 여러분들께 제가 이제 그 팁을 드리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마음 같아서는 내일 같은 날은 뭐 진짜 뭐 오전 9시 때 10시 때 방송 아무거나 제가 끼어들게 해갖고, 그게 뭐 부동산이든 뭐 무슨 뭐 보험 관련된 방송이든 전화 연결이라도 하고 싶어요. 근데 뭐 현실적으로 그럴 수가 없으니까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내일 잘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내일장 수요일장에 대한 전망은 박스권 혼조세의 지속과 그리고 극단적인 방향성 결정 가능성이 있는 만큼 장 초반부터 정말 뜨거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부분 참고하시면서 내일장 대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학 과장님과 말씀 들어봤고요. 오늘 함께한 대표님과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